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낙춘이라는 마을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김삿갓이 처음 들른 곳은 무협이라는 주막이었습니다. 이 주막에서 오랜만에 막걸리를 거나하게 들이킨 후 김삿갓은 다시 방랑의 길로 들어섭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다 보니 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주모의 말대로 인심 좋다는 오별감댁을 찾아가자 오별감은 손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면서 잠을 재워주면 어려우나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면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얻어먹고 다시 그 집을 김삿갓이 나서는데 오별감은 그 모습이 안 되었는지 다시 김삿갓을 따라 나오며 붙잡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정 많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김삿갓은 그 집 광 비슷한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달이 났습니다. 그 집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옥관자 구슬이 없어진 것입니다. 김삿갓은 꼼짝없이 도둑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삿갓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명재판, 명판결. 술이 거나하게 취해 김삿갓은 지팡이를 친구 삼아 산길을 터덜터덜 걸어나가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부부라는 게 뭐길래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집을 나갔다가 4년 만에 돌아온 기둥서방을 주모는 그렇게도 반가워하는 것일까? 김삿갓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불현듯 영월에 있는 자기 마누라가 연상되었다. 내 마누라도 주모처럼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닌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김삿갓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불현듯 간절해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안 된다. 금강산을 구경한답시고 집을 나온 내가 금강산을 구경조차 못하고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잡념을 떨쳐버리기 위해 걸음을 재촉해 나가노라니 멀리 이수대라는 시인의 산중귀화라는 시가 머리에 떠오른다. 뜬 세상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동고 다만 홀로 산길을 걸어가노라. 내 고향은 산속의 유연한 고장 돌아가 살인문을 닫고 살아볼까나. 아무리 세상만사를 털어버렸다지만 방랑의 길을 지향 없이 떠돌아다니노라면 때로는 고향이 그립기는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문득 어디선가 한가락의 피리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떤 목동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심심풀이로 피리를 불고 있는 모양이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피리 소리는 간장을 녹이듯 구성지고도 간드러지게 들려왔던 것이다. 김삿갓은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문득 박계강의 산중문적이라는 시를 연상했다. 맑고도 고요한 석양 무렵에 산속을 한가롭게 걸어가노라. 소를 탄 목동의 피리 소리가 만산의 구름을 헤쳐 주노라. 소치는 아이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무심코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구성지고도 멋들어진 그 피리 소리는 김삿갓의 머릿속에서 뭉개고 있던 온갖 참념을 깨끗이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날이 저물자 까마귀들은 극성스럽게 울부짖으며 부산하게 둥우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윽고 김삿갓은 신안마을에 들어서자 동리 사람을 붙잡고 물어본다. 말 좀 물어봅시다. 오별감댁이 어디요?
오별감댁은 저기 산 밑에 있는 기와집이라오. 덕리 사람들이 팔을 들어 가르쳐준다. 오별감댁은 산 밑에 있는 제법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오별감댁으로 찾아와 주인을 부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온다. 첫눈에 보아도 무척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김삿갓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나서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고 찾아왔사옵니다. 하고 말했다. 오별감은 매우 민망스러운 얼굴로 대답한다. 모처럼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쫓아내는 것 같아 미안하오. 우리 집에서는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손자 며느리가 몸을 풀어서 손님을 채워드릴 수가 없구려. 그러나 저녁만은 대접할 수 있으니 바깥 사랑방에서 저녁만 자시고 잠자리는 다른 데서 구해보도록 하시오. 그제야 깨닫고 보니 오별감댁 손주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는지 대문간에 새빨간 고추가 매달려 있는 인줄이 가로 걸려 있었다. 저녁만이라도 주시겠다니 말씀은 고맙기 그지없사옵니다. 그러나 댁에 산모가 계시다면 저는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김삿갓은 발길을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오별감은 부랴부랴 옷소매를 붙잡으며 만류한다. 산모가 있기로 바깥 사랑방에서 저녁을 자시는 것쯤이야 무슨 상관이겠소. 잠자리까지는 제공하지 못할 망정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저녁 대접도 안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오. 무당 주모가 말한 바와 같이 오별감은 인정이 절절 넘쳐흐르는 노인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오별감의 후의가 하도 고마워 저녁밥을 그 댁에서 얻어먹기로 하였다. 이윽고 바깥 사랑방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반찬도 풍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오별감은 밥상머리에 지키고 앉아 많이 먹으라고 연신 권해가면서 젊은 양반이 어디를 가는 길이기에 길이 이렇게도 늦으셨소? 라고 묻는다. 저는 금강산 구경을 가는 길이온데 도중에 술을 마시다가 길이 늦었습니다. 금강산 구경을 가시는 길이라고? 금강산이 그렇게도 좋다는데 나는 아직 금강산 구경을 한 번도 못했다고. 여기서는 금강산이 그다지 멀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구경을 한번 다녀오시죠. 내 나이 이미 70이라오. 이제 무슨 기력으로 금강산 구경을 가오. 김삿갓은 주인 영감님과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얻어먹고 밤이 이슥했어야 그 집을 나왔다. 오별감이 일러주는 대로 동구 밖에 있는 서당에서 자고 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오별감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오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김삿갓의 손을 붙잡으며 말한다. 서당에서는 잠만 자고 내일 아침 조반은 우리 집에 와서 자셔도록 하오.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쫓아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려. 김삿갓은 남의 신세를 수없이 져왔지만은 오별감처럼 따뜻한 인정을 대해보기는 처음이었다. 노인장께서 저를 쫓아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녁을 융숭하게 대접받은 것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사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조반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아무리 산모가 있기로 바깥 사랑방에서 조반을 자시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겠소. 조금 더 거북하게 여기지 말고 아침에 꼭 와주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겠소. 오별감은 손을 잡아 흔들며 간곡하게 부탁한다. 김삿갓은 오별감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예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서당으로 찾아가려니 길이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오별감 댁 바깥마당가에는 연자방앗간이 있었다. 그 연자방앗간 옆에는 광인 듯 싶은 방이 하나 딸려 있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올 바에야 구티어 서당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김삿갓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연자방앗간에 딸려있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에는 목초가 잔뜩 쌓여 있어서 마른 풀 냄새가 코를 푹 찌른다.
옳지 됐다. 구태여 서당을 찾아갈 게 아니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기로 하자. 고린데 나는 서당보다는 풀 냄새가 향기로운 이 방에서 자는 편이 얼마나 풍요적인가. 김삿갓은 서슴지 않고 캄캄한 광 속으로 들어와 마른 풀을 사방으로 흩트려 잠자리를 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풀 위에 네 활개를 쭉 펴고 누워보니 세상에 그런 좋은 잠자리가 없었다. 사람은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보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잠자리가 또 어디 있을 것인가. 김삿갓은 마치 제왕이라 된 듯한 기분으로 눈을 감고 잠시 후에는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날이 환히 밝아 있었다. 김삿갓은 연작간 광 속에서 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부랴부랴 옷을 추려입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조반을 얻어먹으려고 주인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이르므로 그 부근을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침 그때 500원땡 대문이 열리더니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손에 구슬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 나온다. 너 희대가이냐? 어린아이는 묻는 말에는 대답조차 아니하고 이리저리 구슬을 던지며 혼자 장난을 치다가 벼랑간 아마 내 구슬이 어디 갔어? 하고 울상이 되면서 대문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구슬을 찾아주려고 땅바닥을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가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구슬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마당에서 찾다 못해 멀리 시궁창에까지 와보니 문제의 구슬은 다행히도 시궁창 변두리에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옷관자인 듯 싶은 매우 값진 보물이었다. 김삿갓은 그 구슬을 줍기 위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시궁창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오리떼 중에서 청둥오리란 놈이 그 구슬을 냉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닌가. 그거 큰일 났구나. 귀중한 보물을 오리란 놈이 삼켜버렸으니 이걸 어쩌나. 김삿갓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오별감댁 대문이 벼랑간 부산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17, 18세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아까 그 어린아이를 안고 나오더니 내가 가지고 놀던 옷관자를 저 아저씨가 훔쳤단 말이지 하고 말하며 김삿갓을 괘씸하게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어린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삿갓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해보이며 응, 저 아저씨야 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난데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기가 막혔다. 젊은이는 어린아이의 말만 믿고 김삿갓 앞으로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도둑으로 몰아붙인다. 여보시오, 이 아이가 가지고 놀던 옷관자를 왜 훔쳤어? 그 옷관자로 말하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보물이요. 요걸 보지 않으려거든 빨리 내놓으시오. 젊은이는 성미가 어떻게나 조급한지 한마디의 사연도 물어보지 않고 대뜸 협박 공갈조로 나온다. 김삿갓은 옷관자를 청둥오리가 삼켜먹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이는 성미가 워낙 조급하므로 그 말을 듣기만 하면은 대뜸 오리의 배를 갈라보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다. 청둥오리의 배를 갈라 귀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몇 시간 뒤에는 그 구슬이 오리의 배설물과 함께 나오게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나 자신이 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로 하자. 김삿갓은 그런 생각이 들자 젊은이에게 머리를 숙이려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옷관자는 내가 훔쳤소이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는 반드시 돌려드릴 테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오. 그러자 젊은이는 화를 벌컥 내며 뭐 어쩌고 어째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당장 내놓을 일이지 무슨 잔소리야 하고 호통을 치더니 즉시 하인배들을 불러들여서 김삿갓에게 결박을 지으라고 이른다. 젊은이의 명령이 떨어지자 범강장다리 같은 4, 5명의 하인배들이 밧줄을 들고 몰려오더니 불문곡직하고 김삿갓에게 결박을 지운다. 김삿갓은 꼼짝 못하고 결박을 지며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해 보았다. 오별감은 부처님처럼 인자하신 울음이었다. 이 젊은이가 오별감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어찌하여 조상을 닮아 인자하지 못하고 성미가 이렇게도 사나울까.
젊은이는 결박진 김삿갓을 땅바닥에 꿇어 앉혀놓더니 또다시 호통을 지른다. 네가 훔친 옷관자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겠느냐? 김삿갓은 얼굴을 들어 젊은이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나무라 주었다. 옷관자를 내가 훔친 것만은 분명하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녁 때나 돌려드리겠노라고 하는데 성미가 왜 그렇게 급하시오? 젊은이는 그 소리에 화가 더욱 동하는 모양이었다. 이놈아,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주인한테 당장 돌려줄 일이지. 저녁 때야 돌려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젊은이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 하인배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이놈이 옷관자를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놈의 전신을 사차치 뒤져보아라. 하인들은 즉시 달려들어 김삿갓의 몸을 사차치 뒤져보았다. 그러나 김삿갓의 몸에서 옷관자가 나올 턱이 없었다. 젊은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하인들에게 다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린다. 이런 놈을 섣불리 다루다간 큰일 나겠다. 고문이라도 하기 전에는 솔직하게 볼 것 같지 않으니 포도청으로 끌고 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리를 틀게 하여라. 그리고 김삿갓을 굽어보며 다음과 같이 엄포를 놓는다. 이 거울의 사또는 우리 집안 어른이시다. 내 놈은 포도청에 끌려가면 살아서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 알고 있거라. 포도청으로 끌려가면 무사하기 어려울 것을 김삿갓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청둥오리를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몇 시간만 더 참고 견디자. 그러면 만사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청둥오리를 내버려둔 채 자기만 포도청으로 끌려가면 옷관자는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김삿갓은 생각도 못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공범자가 있어. 나를 포도청으로 끌고 가려거든 공범자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적이 놀란다. 뭐 내 놈한테 공범자가 있다고? 그놈이 누구냐? 김삿갓이 얼굴을 들어보니 옷관자를 삼켜먹은 청둥오리는 아직도 시궁창에서 다른 오리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김삿갓은 문제의 청둥오리를 턱으로 가리켜 보이며 대답한다. 나의 공범자는 저기 있는 저 청둥오리요. 그러니까 옷관자를 꼭 찾고 싶거든. 저 오리도 나와 함께 포도청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우리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옷관자는 영원히 못 찾게 될 것이요. 젊은이는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는지 김삿갓의 얼굴을 멀거니 내려다보다가 이놈아, 내가 미친놈이 아니냐? 청둥오리가 너와 공범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나무란다. 그러나 김삿갓은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재판을 받아봐야 할 일이 아니오. 아무튼 저 청둥오리가 나와 공범인 것만은 확실하오. 나를 포도청으로 데려가려거든 저 청둥오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나만 끌고 가서는 옷관자를 절대로 찾지 못하게 되오. 젊은이가 만약 총명한 위인이었더라면 그 정도의 운을 띄워줬으면 무엇인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만 할 일이었다. 그러나 젊은이는 옷관자를 찾는 데만 궁금했던지 네 놈의 얘기는 미친놈이 횡성설 같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구나. 이러나 저러나 청둥오리가 내 놈의 공범자라고 하니 청둥오리도 같이 묶어 가기로 하겠다. 하고 하인들에게 청둥오리를 당장 잡아 묶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김삿갓은 결박을 진 채 두 다리를 묶인 청둥오리와 함께 사또가 있는 읍내로 끌려가는 몸이 되었다. 젊은이의 지휘하에 하인들도 모두들 동행이 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하인들은 김삿갓을 끌고 가며 동경하는 마음에서 은근히 귀띔을 해준다. 해영골에서 떠오르는 오별감님의 족과 사이가 되는 분이요. 당신이 동운에 끌려가면 목숨이 날아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옷관자를 선선히 내놓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리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런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옷관자를 아무리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신안마을에서 회양읍내까지는 30리가 넘는다. 일행이 동원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 지났다. 젊은이는 김삿갓과 청둥오리를 형리들에게 인계하여 동원마당에 꿇어 앉혀놓고 관하로 들어가더니 사또와 무슨 공론을 하는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윽고 사또가 이방의 안동을 받으며 동은 대청에 덩실하니 올라앉더니 김삿갓을 굽어보며 다짜고짜로 서슬이 푸르게 호통을 지른다. 오리와 국모하여 오별감댁 옥간자를 훔쳤다는 놈이 바로 내 놈이냐? 오별감댁 하인들의 귀띔에 의하면 회양군수 이범호는 오별감의 조카 사위라는 것이었다. 그런 관계로 처가댁으로부터 부탁을 단단히 받았던지 사또는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머리를 정중하게 숙여 보이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별감댁 차제분이 저를 다짜고짜 도둑놈으로 몰아붙이기에 저는 오리와 공모하여 옥간자를 훔쳤노라고 대답했던 것이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눈알을 부라리며 벼락같은 호통을 지른다. 이놈아! 내 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로구나. 오리는 말을 못하는 동물이 아니냐. 옥간자를 오리와 공모하여 훔쳤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나 김삿갓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태연자역하였다. 제가 미치고 안 미친 것은 2-5시간 뒤면은 절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놈아! 내 놈이 사또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방자스럽게 누구더러 기다리라 말하느냐. 저같이 못난 놈이 어찌 감히 사또 어른을 우롱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2-5시간만 더 기다리시면은 저 청둥어리가 오별감댁 옥간자를 반드시 돌려드릴 것이오니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2-5시간만 더 기다리면 오리가 옥간자를 배설해 놓을 것이 분명하기에 김삿갓은 자신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다. 회양군수 이범호는 머리가 민첩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인지라 김삿갓의 말에서 무슨 암시를 받은 듯 잠시 머리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얼굴을 번쩍 들며 묻는다. 옥간자를 오리가 돌려주다니 그렇다면 오리란 놈이 옥간자를 삼켜먹었기 때문에 2시간 후에는 똥으로 배설해 넣을 것이라는 소리냐? 사또가 그렇게 문추하는 바로 그때 다리를 묶인 채 땅바닥에서 푸드득거리던 오리가 벼랑간 몸을 움츠리더니 똥과 함께 옥간자를 배설해 놓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옥간자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질렀다. 사또는 더 기다리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막 오리가 옥간자를 배설해 놓았습니다. 사또는 형리로 하여금 똥에 섞여 나온 옥간자를 깨끗하게 씻어 올리라고 명한다. 그리하여 손수 검색을 해보니 그것은 오별감댁 옥간자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에 사또는 크게 깨달은 바 있어 고개를 신중하게 끄덕이며 이렇던 물건을 찾았으니 저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형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이번에는 김삿갓에게 직접 묻는다. 옥간자를 오리가 삼켜먹은 것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스스로 도둑놈으로 자처하고 나섰단 말인가? 김삿갓은 오리가 풀리자 몸을 털고 일어나 사또를 올려다보며 대답한다. 오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제가 잠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나섰던 것이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거듭 끄덕거리더니 다시 묻는다. 오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저는 저 청둥오리가 옥간자를 삼켜버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옥간자를 찾으려는 젊은 양반의 성미가 너무도 조급해 보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해주면 오리의 배를 가르고 옥간자를 꺼내려고 하겠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죄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말씀입니다. 사또는 그 말에 크게 감동한 듯 오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대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나섰다는 것은 이만저만 거성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대는 그렇게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가. 오리가 비록 미물이기는 하오나 목숨이 소중하기는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인 줄로 아옵니다. 도둑의 누명을 잠시 뒤집어 쓰므로써 오리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면 그런 일이야 누군들 못하겠나이까? 그대의 말은 들을수록 명언이로구나. 그대는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성명조차 없이 구름처럼 떠돌아가는 몸이오니 사또 앞을 이만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사또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듯 돌아서더니 오별감댁 하인들에게 말한다. 나의 삭각과 지팡이를 돌려주시오.
김삿갓은 삿갓을 뒤집어쓰기 무섭게 동원대문 쪽으로 총총히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사또는 그때까지 김삿갓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벼랑간 일어서며 저에게 묻는다. 지금 대문 밖으로 사라진 사람이 혹시 김삿갓이 아니었더냐? 그러나 좌우의 사람들은 김삿갓이 누구인지를 알 턱이 없었다. 김삿갓이 어떤 사람이옵니까? 사또는 그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듯 부랴부랴 신발을 끌며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나왔다.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또가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는 김삿갓은 이미 꽤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여보시오, 나 좀 보시오. 사또는 소리를 질러 불렀다. 그러나 김삿갓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냥 휘적휘적 걸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저분은 분명 삿갓 선생이시다. 사또는 그런 생각이 들어 체면불구하고 헐레벌떡 김삿갓을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여보세요, 선생, 나 좀 보세요. 사또는 연방 소리를 질러가며 김삿갓의 뒤를 부산스럽게 쫓아갔다. 그러나 김삿갓은 들은 척도 아니하고 그냥 걸어나간다. 얼른 보기에는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건만 정작 따라잡으려고 하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소리소리 질러가며 가까스로 따라잡으니 김삿갓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본다. 아니, 사또 어른께서 웬일이시옵니까? 옥관자 사건은 문초가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실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사옵니까? 회양군수 이범호는 불면곡직하고 김삿갓의 손을 덥석 움켜잡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선생은 김삿갓 선생이 아니시옵니까? 김삿갓은 짐짓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삿갓 선생이라니요? 보시다시피 나는 삿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또 어른한테 선생이라고 불릴 사람은 못 되옵니다. 사또 어른께서는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시고 부르신 것은 아니옵니까? 그러나 내숭을 떤다고 소가 넘어갈 이범호는 아니었다. 선생께서 아무리 정체를 숨기려고 하셔도 저만은 못쓰겠습니다. 선생이 영월고을 백일장에서 장원급제를 하셨을 때 저는 차석으로 급제했던 이범호라는 사람입니다. 이범호가 그렇게 나오니 김삿갓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 그래요? 이거 참 반갑소이다. 저는 그 서울에 올라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얼마 전에 회양군수로 지시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의 세상을 버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가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생 하처불 상봉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이까. 영월에서 백일장을 같이 본 분이 회양군수가 되셨다니 진심으로 기쁘오이다. 저희 고을에서 선생을 만나뵌 이상 저로서는 선생과 그냥 작별할 수가 없사옵니다. 노덕을 푸실 겸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저희 고을에서 쉬어가시옵소서. 사또는 그렇게 말하며 김삿갓의 손을 억지로 잡아끄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손을 내저었다. 사또 어른의 후일은 고맙기 한량없소이다. 그러나 나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야 할 길이 바쁜 사람이니 그냥 내버려 두소서. 선생께서는 무슨 말씀을. 제가 워낙 풋내기 사또인 관계로 민정에도 매우 어두운 편이니 며칠 동안 묵어 가시면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꼭 좀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또는 김삿갓을 어거지로 잡아끄는 것이었다. 회양거울에서 금강산까지는 200여리밖에 안 된다. 김삿갓은 회양거울까지 와서 또다시 늑장을 부릴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회양군수는 옷소매를 보이지 않고 늘어지면서 한사코 못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께서 금강산에 들어가신 것을 얼마간 미루기로 그 사이에 금강산에 어디로 도망을 갈 것도 아니옵니다. 이왕 지나가시는 길이니 저희 관내에서 미관철을 위해 치도에 관한 선지식을 꼭 좀 하게 해주시고 가시옵소서.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방랑객에 불과한 나 같은 놈에게 치도를 물어보신다는 것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선생께서는 무슨 말씀을.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하신 시문 속에는 선생의 고매하신 치도 정신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청경오리 한 마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도둑의 누명을 쓰신 그 인자하신 정신에
저는 거듭 탄독을 마지 못하는 바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부디 본관의 소망을 꼭 들어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워낙 인정에 약한 성품인지라 이범호의 간청을 떨치고 돌아설 수가 없었다. 사또 어른의 말씀이 그토록 간곡하시니 그러면 며칠 동안 술이나 얻어먹다가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이범호는 김삿갓을 관사로 데리고 오자 그날부터 칙사대접을 해가면서 회양고을의 민정을 자상하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술을 마시며 김삿갓에게 이렇게 물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한다. 이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치도를 어떻게 알겠소이까? 김삿갓은 묵민지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아니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또의 부탁은 끈질기요 간곡하였다. 그래야 김삿갓은 거절을 못해 다시 이렇게 말했다. 사또께서 부탁이 그처럼 간곡하시니 한 말씀만 여쭙기로 하지요. 맹자의 공손주편에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패도에 속한다. 그러므로 치자는 덕으로 다스려야만 백성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덕치란 것 자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치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범호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선생은 자비를 동물에게까지 베풀어 주셨으니 저는 맹자를 읽고도 그런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희 고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민소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말한다. 사또께서는 워낙 영명하셔서 백성들의 민소를 가리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을 터인데 뭐가 그토록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사또는 손을 흔들어 보이며 과분한 칭찬을 듣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실상인즉 저 자신도 백성들의 재판을 가려주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자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무에 부딪히고 보니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사가 선생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좀 빌려주시옵소서. 사또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라면 전들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말에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고 했으니 만약 어려운 소송사건이 있다면 서로 상의를 해보기로 하십시다. 그러자 사또는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회양고을에는 지금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소송사건이 하나 생겼다. 어떤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집 마누라의 말에 의하면 집에 불이 나서 남편은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친척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마누라가 남편을 죽인 뒤에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 집에 불을 놓아 시체를 태워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또에게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고소를 제기해왔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사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사또에게 묻는다. 사또의 심정은 어느 편 같다고 생각되시옵니까? 염탐꾼을 내놓아 그 여인의 소행을 소상하게 알아본즉 그들 부부는 평소에 금실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인의 성품이 간악하게 이를 데 없다는 점으로 미루가 여인은 남편을 살해한 뒤 계획적으로 집에 불을 놓아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위장 전술을 쓴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또께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 보시고 나서 심증을 그와 같이 굳히셨다면 이 사건은 본부 살해에 방해를 겸한 중재 사건임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사또는 김삿갓의 말에서 더욱 힘을 얻으며 저 역시 본부 살해 사건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내리려면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요? 김삿갓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자신만만하게 반문하였다. 사또는 김삿갓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서 무엇인가를 크게 기대하였다. 선생은 무슨 확고한 증거라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나 김삿갓은 껄껄껄 너털웃음을 웃으며 대답한다. 사또께서 찾아내지 못한 증거를 제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확실한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내서라도 이런 사건은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또는 김삿갓의 말에서 용기를 크게 얻었다. 증거가 없으면 확실한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내야 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러나 김삿갓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에 타 죽었다는 사람은 이미 매장을 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들은 사인이 명확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매장을 안 하겠다고 해서 시체는 아직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정말로 불에 타 죽은 사람인지 혹은 마누라의 손에 죽고 나서 시체로서 불에 탄 것인지 시체를 조사해 보면은 그런 것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였다. 선생, 타살인지 소사인지 시체를 조사해보면 대번에 알아낼 수 있다는 말씀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사또 어른에게 왜 거짓말을 올리겠습니까? 그러자 사또는 김삿갓 앞으로 바싹 다가서더니 선생, 시체를 검시해보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 비방을 꼭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건은 제가 사또로 부임해 오고 나서 최초의 재판이니까 이 사건만 공명 정교하게 재판해 주면 제가 이력 명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하고 간곡하게 청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또 어른을 명관으로 만들기 위해 비방을 꼭 가르쳐 드려야만 하겠군요. 김삿갓은 그와 같은 농담을 던지고 나서 사또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것이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크게 감탄하며 과연 듣고 보니 그처럼 명확한 증거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형님들로 시체를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바깥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사또의 옷소매를 당황히 움켜잡는다. 시체는 마땅히 공개 석상에서 만인 환시하에 검사하기로 하되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옵니다. 사또는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다시 주저앉으며 시체를 검증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김삿갓이 대답한다. 남편을 죽여 불에 태워버릴 정도의 지능적인 여자라면 재판도 반드시 공개 재판으로 하고 시체 검증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돼. 그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을 섣불리 서두르다가 사또께서 백성들에게 엉뚱한 운송을 사게 되옵니다. 재판을 섣불리 서두르다가 제가 백성들에게 원송을 사게 되다니요? 그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약자를 통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재판석상에서 일반 방청객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이지 않고 여인을 덮어놓고 중재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방청객들은 오히려 죄인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사또의 횡포를 나무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검사하기 이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삿갓은 사또에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은 뒤에 방청객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도록 하라고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사또는 문제의 여인을 동원마당에 끌어다 놓고 꿇어 앉혀놓았다. 공개재판을 한다고 방을 미리 써붙였기 때문에 동원마당에는 구경꾼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다. 방청객들 중에는 김삿갓도 한몫 끼어 있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죄수의 옆에는 난데없는 돼지 2마리가 죄수처럼 결박을 진 채 꿀꿀거리고 있었다. 방청객들은 난데없는 돼지를 보고 제각기 한마디씩 쑥덕거린다. 저 돼지는 어떻게 된 돼지야? 돼지도 서방을 죽이고 재판을 받을 끌려 모양이지. 설마 돼지가 죄수로서 끌려갔으려고? 그러면 저 돼지는 왜 끌려온 거야? 돼지가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판하는 자리에 돼지를 등장하게 한 것은 김삿갓의 지시였던 것이다. 사또는 동원마루 위에서 죄수를 굽어보며 문초를 시작한다. 죄수는 듣거라.
너는 본소방을 살해하여 불에 태운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내 죄를 자백하지 않겠느냐? 죄수는 사또를 올려다보며 분노에 넘친 어조로 항변한다. 사또께서는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는 쇠뇌를 살인범으로 몰아붙이시옵니까? 아내가 남편을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사또께서는 댁에 돌아가셔서 마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이옵니다. 죄수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 사또의 마누라까지 물고 늘어질 정도로 악랄하였다. 그러나 방청객들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모두들 그 여인을 동정하여 맞이 않는다. 저 여자는 살인범으로 몰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면 사또의 마누라까지 물고 늘어질까. 증거도 없는 저 여자를 본부 살해범으로 몰아치는 것은 사또가 잘못하는 일 같은걸. 누가 아니래. 내가 보기에는 사또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정말로 남편을 죽인 여자라면 저토록 당당하게 나올 수는 없지 않은가. 사또는 방청석의 분위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문초를 계속한다. 네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본부를 살해한 죄인이면 틀림이 없다. 내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네가 어찌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사또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쇠뇌를 살인범으로 몰아치시는 것이옵니까? 죄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또이기로 생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치는 법이 어디 있사옵니까? 여인은 길길이 날뛰며 정면으로 대드는 것이 아닌가. 사또는 이때라 싶어 여인을 굽어보며 다시 말한다. 네가 말한 건 저러였다. 만약 남편을 죽여 불에 태워버린 증거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네 죄를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야 물론 있지요. 쇠뇌가 남편을 죽여 불에 태워버린 증거가 있다면 어찌 승복을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증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인은 최후까지 당당하게 버티고 나왔다. 그러니까 방청객들은 여인을 점점 동경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보아도 범인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또마는 여인의 죄를 확신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증거가 없는 줄 알고 어디까지나 큰 소리를 치고 있구나. 그러나 노자께서는 하늘의 그물은 무척 성긴 것 같아도 죄인을 빠져나가게 내버려두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아무리 간지가 능하기로 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죄수는 그럴수록 기승을 부린다. 사또는 여러 말씀 마시고 속히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치는 것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폭군이시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그렇잖아도 내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줄 알고 반증이 될 만한 물건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청객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방청객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은 것과 죽은 사람이 불에 탄 것과는 시체를 검사해보면 대번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그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또의 폭탄 같은 선언에 방청객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늙은 방청객 한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묻는다. 사또홀은 생사람이 불에 타 죽은 시체와 죽고 나서 불에 탄 시체는 모두 시체이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옵니까? 그런데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사또가 대답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을 경우에는 입안에 재가 가득하게 쌓이게 되어 그러나 죽은 사람이 불에 탔을 경우에는 입안이 깨끗한 법이요. 모두가 시체이기는 마찬가지이면서도 두 시체의 입안이 왜 그렇게 다른지 그 이유는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요. 사또가 그렇게 설명하자 몇몇 방청객들은 그 이유를 대번에 알아차린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청객들은 그 이유를 얼른 알아차리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이에 사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때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호흡을 했기 때문에 입안에 재가 들어갔을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죽은 사람이 불에 탈 경우에는 몸은 비록 불에 타고 있어도 호흡은 안 했으니 입안이 깨끗할 수밖에 없지 않소. 방청객들은 그제야 사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모두들 탄독을 맞이 않았다. 새로 부임해온 사또는 그런 일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걸 보면은 귀신 같은 양반이라고 그래.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일까지 하려는 걸 보면 우리 골사또는 보통 죄로운 어른이 아니신가 봐. 그러나 살아서 불타 죽은 사람과 죽어 나서 불에 탄 사람의 입안이 정말로 그렇게 다른 것일까? 방청객들은 사도의 지혜로움을 칭송을 하면서도 아직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없지 않았다. 사도는 그런 눈치를 채고 다시 말한다. 나의 말이 그리스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방청객 여러분에게 직접 실험을 해 보이기로 하겠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돼지 2마리를 묶고 다녀왔어. 이 2마리의 돼지는 모두가 살아있는 돼지요. 그러나 실험을 해보기에 한 마리는 살아있는 대로 불에 태워 죽여보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보기로 하겠소. 그래서 2마리의 시체의 입안을 검사해보면은 그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요. 방청객들은 사도의 용의지도 않은 처사에 또 한 번 혀를 털며 감탄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방법은 김삿갓이 귀뜸해준 일이었던 것이다. 사도는 죽어서 불에 탄 돼지의 입안과 산채로 불에 타 죽은 돼지의 입안이 어떻게 다른가를 방청객들에게 직접 실험으로 보여주기 위해 동원마당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2마리의 돼지를 불에 태워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야 동원마당에서는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 마리의 살아있는 돼지와 한 마리의 죽은 돼지를 불에 태워보는 거창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도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얼굴을 돌려 죄수에게 말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돼지와 죽은 돼지를 불에 태워보는 것은 너의 죄가 있고 없음을 가려내기 위한 실험이로다. 그러니까 너는 똑똑히 보아두어라. 여인은 이미 기가 죽었는지 입을 굳게 다문 채 장작불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어서 2 돼지가 완전히 불에 타고 나자 사도는 방청객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돼지와 죽은 돼지를 눈앞에서 직접 태워보았어. 그러니까 방청객들 중에서 누군가 나와서 2마리의 돼지의 입안이 어떻게 다른가를 직접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래야 2~3명의 방청객이 달려나와 돼지의 입안을 직접 검사해보니 과연 사도가 말한 대로 살아서 불에 타 죽은 돼지의 입안에는 재가 시커멓게 쌓여있건만 죽은 뒤에 불에 탄 돼지의 입안에는 재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과연 사도는 정말로 귀신 같은 어른이시여. 저런 일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방청객들은 사도의 지혜로움에 모두들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사도는 방청객들을 굽어보며 다시 말한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돼지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봄으로써 살아서 불에 타 죽은 돼지와 죽은 뒤에 불에 탄 돼지는 입안의 상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다 아셨을 것이요.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자 방청객들은 열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외친다. 사도는 귀신 같은 어른이시옵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요. 이범호는 방청객들의 칭송을 가볍게 받아넘기고 나서 우리가 이미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저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의 시체를 검사해보기로 합시다. 만약 시체 입안에 재가 쌓여있으면 그 사람은 단순히 불에 타 죽은 것이 분명하니까 저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 시체의 입안이 깨끗하다면 저 여인은 남편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버린 것이 분명하니 그때는 살인죄와 방화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하고 준엄한 선포를 내렸다. 미결수의 죄가 있고 없음을 가려내기 위해 시체를 검사해보겠다고 선언하자 방청석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자기 남편을 불에 죽여 태워버리게 했으려고? 그도 모를 일이야. 사또가 저렇게 준엄하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나 저러나 이제부터 시체를 검사해본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나겠지. 방청객들의 의견은 제각기 구구하였다. 이윽고 형리들이 시체를 마당 한복판에 드러내다 놓자 사도는 죄인을 굽어보며 말했다. 죄수는 듣거라. 이제부터 시체를 검증하여 너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명백하게 가려내기로 하겠다. 거듭 말하거니와 만약 시체 입안에 재가 쌓여있으면 내 남편은 불에 타 죽은 증거가 분명하니까 그때는 너를 이 자리에서 무죄 방면을 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체 입안이 깨끗하면 너는 남편을 죽여서 불에 태워버린 것이 분명하니까 그 경우에는 본부 살해 및 방화죄로 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형님들에게 시체 입안을 조사해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님들이 몰려와 시체 입을 열어보이자 방청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시체 입으로 쏠렸다. 여인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질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악독한 여자이기로 설마니 남편을 죽이게 했을라고. 방청객들 중에는 아직도 죄수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죽은 사람 입을 벌려보니 시체 입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입처럼 깨끗하지 않은가. 그 광경을 보자 방청객들은 저마다 분노를 폭발시킨다. 입안이 저렇게 멀쩡한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전연의 손에 죽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세상에 제 서방을 죽여 불에 태우는 계집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또 역시 새삼스레 분노를 금치 못하며 죄수에게 다그쳐 말한다. 죄수는 듣거라. 네가 남편을 죽여 불에 태워버린 증거가 이렇게도 뚜렷한데 너는 그래도 자백을 못하겠느냐. 죄수가 그 이상 무죄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는지 벼랑간 땅에 푹 엎어지더니 소리 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다. 방청객들은 저희끼리 죽이련 살리련 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또의 지혜로움에 세상 감탄을 맞이 않았는지 우리가 올 사또야말로 천고에 없는 명관이시다 하고 노골적으로 칭찬하기도 하였다. 이에 사또는 자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최후의 판결을 내렸다. 여보라, 저는 계집년은 꼴도 보기 싫다. 저년을 당장 끌어내어 처단해버려라. 회양군수 이범우가 백성들로부터 천고에 없는 명관이라는 칭송을 듣게 된 것은 김삿갓의 덕택이었으면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다. 이범우가 최후의 판결을 내리고 관사로 돌아오니 김삿갓은 어느덧 먼저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사또께서 오늘은 명판결을 내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하며 사또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범우는 김삿갓에게 절을 올리며 말한다. 제가 백성들로부터 과분한 칭송을 듣게 된 것은 오로지 선생의 덕분이었습니다.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소면이 올 지경입니다. 김삿갓은 사또의 몸을 잡아일으키면서 사또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옵니까? 천도는 무심치 않은 법이라 세상 만사는 반드시 사필규정하게 되는 법이랍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시느라고 노고가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사또는 즉석에서 술상을 차려오게 하여 김삿갓에게 술을 권하며 말한다. 선생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선생이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단념하시고 우리 고을에 길이 머물러 계셔 주신다면 저로서는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김삿갓은 너토로 숨을 웃었다. 말씀인즉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러기 넋을 타고난 사람들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너무도 무리한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술이나 더 얻어먹다가 떠나가게 해주소서. 선생, 회양고을은 제가 관할한 고을이올시다. 그러므로 선생께서 아무리 떠나시려 해도 사또인 제가 못 떠나가게 하면 선생은 회양 땅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범우는 그런 농담을 해가며 김삿갓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오래도록 붙잡아둘 생각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이범우는 그날도 동문에서 퇴청하자 김삿갓과 함께 술을 나누었는데 어쩐지 사또의 안색이 그날따라 좋지 않았다. 사또께서 오늘은 기색이 좋지 않으시니 웬일이시옵니까? 혹시 무슨 골치 아픈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김삿갓이 그렇게 묻자 이범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한다. 오늘도 골치 아픈 소송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백성들 간에 시비가 생겼을 때는 사또가 흑백을 가려줘야 하는데 그것은 목민간의 본부가 아니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은 너무도 아리송해서. 아리송하다니요? 어떤 사건이기에 아리송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호기심에서 물어보았다. 이범우는 김삿갓에게 술을 권하면서 말한다.
오늘의 재판 사건은 내용이 지극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두매상골에 산다는 촌부 두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놓고 제각기 자기 소라고 싸우다가 마침내 사또인 저한테 흑백을 가려달라고 소를 끌고 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멀쩡한 도둑놈임이 분명한 셈이지요. 그러나 저로서는 모두가 처음 대하는 사람들인지라 누가 소임자이고 누가 도둑놈인지를 전혀 가려낼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그거야말로 알쏭달쏭한 사건입니다. 그려.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소임자와 도둑놈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판결을 어떻게 내립니까?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일로 미루고 소만은 홍리해놓고 사람들은 내일 다시 오라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 판결을 못 내리셨다면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런 사실이 절로 알려지게 되리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사람을 보내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그리로 염탐꾼을 보내놓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사람이 내일 오전 중으로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염탐꾼을 보내셨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이 헛수고만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범인은 예전과 같은 그런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뭐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되다니요. 선생은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아시옵니까? 김 작가는 껄껄 웃었다. 생각을 해보시오. 증인이 나타날 정도라면 어떤 미친놈이 남의 소를 자기 소라고 우겨대겠소이까? 알아보나 마나 그 소의 임자는 이웃이 없는 길에 깊은 산골 혼자 살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김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러성 싶었다. 진짜 소임자를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남의 소를 어거지로 빼앗으려고 덤빌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사또는 낭패하여 김 작가에게 다급스럽게 묻는다. 선생,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김 작가는 웃으면서 대답한다. 사람을 만물의 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동물이 영리할 경우도 없지 아니합니다. 이번 사건만은 사또께서 직접 관여할 것이 아니라 소에게 판결을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재판을 소에게 맡겨버리라는 말을 듣고 난 이범호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재판을 소한테 맡겨버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 작가는 농담조로 대답한다. 사또 어른의 재판권을 소에게 넘겨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또의 권한을 소에게 넘겨주라고 하니까 권력 침해를 당하시는 것 같아 몹시 섭섭하신 모양입니다. 그려? 이범호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 그런 게 아니오라. 말도 못하는 소가 재판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은 못해도 판결만 잘 내리면 될 게 아니옵니까? 특히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흑백을 명확하게 가려줄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소가 있을 뿐이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리고 김 작가는 이범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소는 귀가 본능이 어떤 동물보다도 강한 동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놔 주워버리면은 소는 영락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법이옵니다. 소가 어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나면 누가 소임자이고 누가 도둑놈인 것을 절로 알 수 있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이범호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한다. 과연 너무도 절묘한 방법이시옵니다. 그러고 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렇게도 쉬운 방법이 있는 걸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고 보면 나같이 머리가 둔한 놈은 애당초 사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모양이지. 김 작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정을 베풀려고 너무 긴장하시면 오히려 냉정성이 흐려지는 법이니까 그 점만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좋은 충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후에는 그 점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호는 백성들로부터 명관이라는 칭송을 듣고 나서부터 김 작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아보내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리하여 날마다 향기로운 술과 기름진 안주로 김 작가의 환심을 사기에 여념이 없어 하였다. 그러나 김 작가에게는 술과 안주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며칠만 쉬어가려던 예정이 달포가 지남에 따라
천지의 본기운이 충만해오자 김삿갓은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절실해왔던 것이다.